반갑습니다. 생명과학 11번째 강의 내분비계와 호르몬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내분비계는 과연 무엇일까? 내분비계가 뭔지를 알려면 일단 내분비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분비샘이 뭔지를 알아야 내분비계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내분비계가 뭐냐면 이 내분비샘의 모임들, 내분비샘의 모임들, 그 다음 이 내분비샘과 혈액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내분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분비계란 내분비샘의 모임들을 내분비계라고 한다. 그럼 이제 내분비샘은 또 도대체 뭐냐 하면, 자, 내분비샘을 알려면 일단 또다시 분비샘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분비샘. 자, 우리가 샘이라고 하는 건 뭐죠? 샘은 뭔가가 자꾸만 솟아나는 곳을 우리 샘이라고 그러죠. 샘이라는 것은 뭔가 그곳에서 자꾸만 뭔가 생겨나는 것, 그걸 샘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분비샘이라고 했거든요. 분비샘은 뭐냐 하면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세포들의 모임을 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세포가 있다고 합시다.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자꾸만 무언가를 분비해내. 이렇게 분비해내는 세포들을, 분비하는 세포를 분비세포, 이렇게 분비되어 나온 물질을 분비물이라고 하겠죠. 분비하는 세포, 분비세포, 분비되어 나온 물질, 분비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비하는 세포가 여러 개 모여있다. 분비하는 세포들이 이렇게 막 모여있다. 분비하는 세포의 모임을 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뭔가를 분비하는 세포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 분비샘이라고 한다. 분비하는 세포들의 모임을 분비샘. 근데 이때 이 분비샘이 분비한 물질이 이 분비물이 어디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외분비샘, 내분비샘 이렇게 구분이 또 됩니다. 자, 내분비샘은 일단 말만 들어도 이 분비물이 어디로 간다? 우리 몸 안쪽 어딘가에서 작용을 하는 것. 그래서 분비한 물질들이 우리 몸 안쪽에서 작용하는 경우 그 세포들의 모임을 내분비샘. 그 다음 분비한 물질들이 우리 몸의 외부로 나가서 작용할 경우 그 세포들의 모임을 외분비샘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내분비샘, 외분비샘, 분비세포들의 모임인데 그 분비물이 우리 몸 안쪽에서 작용하느냐, 우리 몸 바깥쪽에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내분비샘, 외분비샘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내분비샘의 모임을 내분비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분비샘의 모임을 내분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어 나온 이 분비물,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어 나온 이 분비물을 뭐라 부르느냐? 이 분비물을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호르몬. 자, 다시 합시다. 뭔가를 분비하는 세포를 분비세포라고 하고 이 분비세포의 모임을 분비샘. 근데 이때 분비되어 나온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작용할 경우 이 세포들의 모임을 내분비샘. 그 다음 이 분비되어 나온 물질이 우리 몸 바깥에서 작용할 경우 이 세포들의 모임을 외분비샘이라고 하고, 이 내분비샘의 모임을 내분비계라 부르며 이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어 나온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한다. 정리되셨죠? 정리해야 됩니다. 항상 수업 듣고 내용 정리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는 이유는 수업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는 의미보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 수업 내용을 자기 스스로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과제를 내주는 겁니다. 억지로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야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나중에 뭐 시험을 본다든지 할 때도 내용 인출이 잘 되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분비셈, 내분비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분비셈과 외분비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분비셈과 외분비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은 좀 전에 기능으로 봤을 때 내분비셈에서 분비된 물질은 우리 몸 안쪽에서 작용을 한다 그랬고, 외분비셈에서 분비된 물질은 우리 몸 바깥에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한번 생긴 것, 구조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그림을 그린 게 분비세포입니다. 지금 그림 그린 게 이게 지금 전부 다 분비세포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분비세포가 모여있고 이곳에도 분비세포가 모여있죠. 자, 이렇게 분비세포가 모여있는 것을 분비샘이라고 했죠. 자, 분비세포가 모여있습니다. 분비샘입니다. 선생님이 좀 구분을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세포를 좀 완전히 다르게 그림을 그렸는데 혹시나 착각할까봐 다시 좀 그립시다. 좀 전에 선생님이 세포를 한 개씩만 그려서 이쪽은 세포가 한 개만 있나 보다 혹시 착각할까봐 다시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분비세포가 모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분비세포가 모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포들은 전부 다 분비세포이기 때문에 뭔가를 분비해내겠죠. 분비물을 분비하겠죠. 자, 얘네들이 한번 분비를 해봅시다. 여기서 분비물이 분비됩니다. 분비되어 나옵니다. 분비물이 한 공간에 모이겠죠. 그쵸? 분비물이 이렇게 분비되어 나와서 여기에 분비물이 모입니다. 그럼 이 분비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금 그냥 딱 대충 봐도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통로가 만들어졌죠. 통로. 이 통로를 분비관이라고 합니다. 분비관. 자, 다시 분비세포들이 모인 분비샘이 있는데 이 분비샘에서 모인 분비물들이 한 곳에 모여서 특별히 생긴 분비관을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특정한 분비관을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 이 분비샘들의 모임, 이 분비샘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외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외분비샘입니다. 자, 외분비샘이란 분비한 물질들이 별도의 분비관을 따라서 분비가 되더라. 그럼 이렇게 분비관을 따라서 분비되는데 이 분비되어 나간 이곳이 어디냐? 우리 몸의 외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소화효소가 있다.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소화샘을 만듭니다. 그럼 소화샘에서 나온 소화효소들이 모여서 관을 따라서 분비가 되겠죠. 어디로? 소화기관 안으로. 소화기관 안쪽은 우리 몸의 바깥쪽입니다. 우리 몸의 바깥쪽. 나중에 많이 또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위가 있다. 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이 이동을 해서 위 안으로 들어오겠죠. 위로 들어옵니다. 그럼 위가 음식물이 들어온 이 안쪽은 우리 몸의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우리 몸의 바깥쪽입니다. 많이 헷갈립니다. 여기 우리 몸의 안쪽이 아니라 우리 몸의 바깥쪽입니다. 우리 몸의 바깥쪽. 우리 몸의 안쪽은 어디냐 하면 이 안에 나의 피와 살이 있는 곳, 나의 피, 살, 뼈 있는 부위, 그 부위가 내 몸 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어서 음식물이 이동하는 이 통로는 내 몸 바깥인 거죠. 내 몸 바깥. 그러면 어디 안이냐? 이건 신체 기관의 안이죠. 그러니까 위의 안쪽에 있는 거죠. 위의 안쪽.
그죠? 위의 안쪽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선생님 손에 있다고 하면 이건 선생님 손 안에는 있는 거죠. 선생님 손 안에는 있는 거지만 내 몸 바깥에 있는 거죠. 손 안에는 있지만 내 몸 바깥에 있는 겁니다. 얘하고 똑같은 겁니다. 뭔가를 내가 먹으면 입 안으로 들어가서 쭉 식도 위해서 뭐 소장대장 항문 이동하는 동안에 소화기관의 안쪽에는 들어있지만 내 몸 안쪽, 즉 뭐 뼈와 살과 피가 있는 이 부위로는 이동을 안 하죠. 그 부위로 이동을 하는 것은 영양소가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은 내 몸 바깥이다. 그래서 소화기관 안쪽은 내 몸의 바깥이다. 그래서 소화액을 분비했다 하면 소화효소를 분비했다 하면 소화효소 분비해서 분비관을 따라서 이동하는데 이 분비되어 나온 곳이 어디냐? 이곳이 됩니다. 이곳. 여기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분비세포들이 있고 그 분비세포들이 소화효소를 분비하면 소화효소가 몸의 외부로 분출되어 나온다. 이렇게 분비하는 세포들의 모임을 외분비샘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얘하고 확실하게 다른 게 뭔가 이렇게 별도의 분비관이 안 보이죠. 분비관이 안 보입니다. 분비관이 안 보이고 이 세포와 세포들 사이에 뭔가 길 같은 게 이렇게 쭉 보입니다. 길 같은 거. 세포와 세포 사이에 뭔가 길이 이렇게 나 있더라. 이 길이 도대체 뭐냐? 이 길이 세포 사이를 지나가는 혈관입니다. 혈관. 그래서 이 세포들이 분비한 물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세포들이 분비한 물질은 혈관 안쪽, 즉 혈액으로 분비가 됩니다. 혈액 속으로 분비물이 들어갈 경우 이 분비세포의 모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은 일단 구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분비샘은 분비물을 혈액 속으로 분비하고 외분비샘은 별도의 분비관으로 분비한다. 혈관 속으로 분비하느냐, 분비관으로 분비하느냐 차이가 있죠. 그 다음 혈관 속으로 분비했기 때문에 혈액을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 내 몸 안쪽으로 갑니다. 분비관을 이용하면 어디로 가느냐? 내 몸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내분비샘, 외분비샘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혈관 속으로 분비되어 들어간 물질을 뭐라고 한다? 호르몬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내분비샘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 내분비기관이라고 합니다. 정리되셨죠? 정리하십시오. 자, 이런 것들을 내분비샘, 내분비기관, 호르몬이라고 부른다. 내분비계 업자했고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생성하고 한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어떤 내분비샘이 있느냐? 우리 몸에 있는 내분비샘에는 뇌하수체, 갑상샘, 부갑상샘, 부신, 이자, 난소, 정소 이렇게 있다. 우리 몸에 있는 내분비샘의 종류와 각각의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이름, 그 다음에 그 호르몬들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내분비샘들의 명칭과 내분비샘의 위치, 그 다음 그 내분비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 그 호르몬의 기능 다 외워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기서 좀 외울 게 많습니다. 많이 외워야 됩니다. 전부 다 외워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문제는 외우지 않고 한 문제도 못 풉니다. 전부 다 외워야 됩니다. 건너뛰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건너뛰고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호르몬이란 과연 어떤 것이냐, 호르몬이란 뭐냐, 호르몬의 작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건너뛰고 호르몬의 특징. 호르몬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다.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고 어디로 분비되느냐? 혈액 속으로 분비가 된다. 혈액 속으로. 그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우리 온몸에 운반이 되지만 혈액을 따라서 우리 온몸에 갑니다. 온몸에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표적세포나 기관에서만 작용한다. 특정 표적세포나 기관에서만 작용한다.
그런 특이성이 있더라. 자, 다시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우리 온몸으로 분비는 되지만, 운반은 되지만 이 호르몬과 만난 모든 세포가 다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포들 중에 특정 표적세포나 기관에서만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특이성이 나타나더라. 그럼 어떤 세포와 어떤 기관들이 반응을 하느냐? 이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는 세포, 수용체를 가지는 세포, 수용체를 가지는 조직, 수용체를 가지는 기관,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하더라. 그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서만 호르몬이 결합할 수 있는 이유는 수용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수용체가 없는 세포, 수용체가 없는 기관은 호르몬과 만나도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서 신경전달 물질 할 때도 신경전달 물질이 가지돌기의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가는 이런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용체라는 것은 누구와 만나는 막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어떤 물질과 만나는 막에 있는 단백질을 수용체라고 하는데, 수용체가 있어야만 수용체와 호르몬이 결합을 해서 그 세포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체가 있어야만 반응을 하다. 그렇게 해서 수용체가 있는 특정한 표적세포를 뭐라 하냐? 표적세포, 특정한 기관을 뭐라고 하느냐? 표적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호르몬의 특징은 뭐냐? 호르몬의 특징은 표적세포, 표적기관에서만 작용한다. 호르몬의 특징입니다. 호르몬의 특징, 표적세포, 표적기관에서만 반응한다. 혈액 속으로 분비되고 특별한 분비관이 없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운반되지만 모든 세포에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세포, 표적기관에서만 작용한다. 이유는 표적세포, 표적기관에만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쭉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저기 앞에서 선생님이 저 앞에서입니다. 저 앞에서 항상성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항상성 단원을 들어보면서 항상성의 뜻을 설명했죠. 항상성이란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이 항상성은 누구에 의해서 조절된다? 두 가지. 누구?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된다. 항상성은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그 중에 신경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했었고, 이제 배우는 게 호르몬이죠. 그럼 결국은 신경과 호르몬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호르몬에 의한 항상성 조절과 신경에 의한 항상성 조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알아봅시다. 신경에 의한 신경에 의한 항상성 조절과 호르몬에 의한 항상성 조절 차이점 봅시다. 호르몬과 신경세포의 항상성 조절하는 차이점은 빠르게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세포, 무슨 말이냐? 신경세포에 의한 정보 전달은 호르몬에 의한 정보 전달보다 좀 더 속도가 빠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경이 항상성 조절하기 위해서 정보를 보내는 속도가 호르몬이 항상성 조절하기 위해 보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 왜? 신경 안에서 일어나는 정보 전달은 전기적 흥분이라고 그랬죠. 전기적 전달이라고 그랬죠. 전기적인 신호라고 그랬죠. 전기적인 신호. 정정합시다.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정보가 전달된다.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그런데 호르몬에 의한 신호는 혈액을 따라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직접 이동을 해야 되죠. 전기적인 신호가 아니라 화학 물질에 의한 직접적인 전달입니다.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 중에 정보를 보내는 속도는 누가 빠르냐? 신경이 호르몬보다 정보를 보내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항상성 조절할 때 항상성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속도는 신경이 호르몬보다 더 빠르게 되더라. 전달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에 의한 항상성 조절은 아까 혈액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혈액을 통해서 모든 세포에 일단 뿌립니다. 모든 세포에 갖다 뿌려서 그 중에서 수용체가 있는 특정 세포하고만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혈액을 따라서 호르몬이 분비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호르몬에 접촉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 중에 반응을 하는 세포는 수용체가 있는 표적세포만 반응을 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호르몬을 뿌릴 때에는 혈액을 따라서 인근에 있는 세포에 모두 다 뿌려버리기 때문에 호르몬에 의한 신호는 접촉 면적, 즉 작용하는 면적이 넓다, 좁다? 넓다. 광범위하다. 그렇죠? 호르몬에 의한 신호는 넓은 범위에서 나타난다. 근데 신경에 의한 그 정보 전달은, 신경은 뉴런과 뉴런이 만나야 되죠. 자, 뉴런의 하나,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 여기서만 정보가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축삭돌기가 있으면 축삭돌기와 인접한 세포 한 개, 축삭돌기와 인접한 세포 하나만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근데 호르몬은 이 혈액을 따라서 호르몬이 와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세포들에게 호르몬을 쫙 뿌려버리죠. 물론 그 모든 세포들 중에 수용체가 있는 세포들만 반응을 하겠지만 어쨌든 세포 하나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가 동시에 반응하겠죠. 그래서 반응하는 면적이 호르몬은 호르몬은 신경보다 광범위하다. 호르몬은 신경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더라. 신호를 줄 때 넓은 면적의 신호를 준다. 그 다음에 작용시간은 호르몬은 좀 오래 지속됩니다. 호르몬의 작용시간은 길고 신경의 작용시간은 짧다. 신경은 흥분의 전도가 끊어지면 더 이상 신호가 안 오겠죠. 작용시간, 미안합니다. 다시. 신경 같은 경우는 흥분 전도가 끊어지면 더 이상 그 뒤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탈북력도 안 일어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호르몬 같은 경우는 뿌려놓죠. 그냥 호르몬은 세포에다가 호르몬을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수용체와 이 호르몬이 결합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이 수용체에 있는 호르몬을 치우기 전까지는, 여기에는 호르몬이 분해되기 전까지는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르몬에 의한 신호는 오랫동안 넓은 곳에 작용한다. 호르몬에 의한 정보는 넓은 범위에서 오랫동안 작용하고, 신경에 의한 정보는 좁은 면적에서 짧은 시간 동안만 작용한다. 그런데 전달하는 속도는 신경이 호르몬보다 빠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호르몬의 특징. 호르몬은 아주 적은 양만 있어도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할 수 있고,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많으면 과다증, 적으면 결핍증에 걸리더라.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그런데 양은 아주 미세한 양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척추동물 사이에는 종 특이성이 없거나 작다. 무슨 말이냐? 척추동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는 종 특이성이 없다. 포유류에 사용되는 호르몬은 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에 가서도 똑같이 쓰인다. 쥐 말고 다른 금붕어, 어류죠, 어류. 금붕어, 어류의 호르몬을 빼서 사람에게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대로 작용한다. 왜? 어류와 우리 사람, 포유류는 척추동물 똑같기 때문에 척추동물 종 특이성이 없다. 척추동물들끼리는 서로서로 호르몬을 같이 쓸 수 있다. 구조가 똑같고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척추동물 사이에는 종 특이성이 없거나 작아서 다른 동물종의 호르몬이 몸 안에 들어와도 항원으로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아무 상관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은 이렇게 해서 항상성 유지에 큰 작용을 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정리해놓은 노트를 좀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자, 내분비샘. 아까 설명 다 했던 거죠. 내분비샘, 외분비샘 차이점.
분비관이 있냐 없냐, 분비관이 있냐 없냐 차이점이 있었고, 이렇게 나온 물질을 호르몬이라 그러고, 체외로 보내느냐,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보내느냐, 어디로 보내느냐 차이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졌고, 특정 조직이나 기관에서 작용을 한다. 표적세포, 표적기관 에서만 작용한다 하는 게 있었고,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그 다음에 척추동물들 사이에서는 종 특이성이 없거나 적어서 다른 종에서도 쓰일 수 있다 하는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신경과 호르몬의 차이점, 신경과 호르몬의 차이점 했었죠.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는 신경이 호르몬보다 빠르고, 효과가 더 오래 가는 것은 호르몬이 더 오래 가고, 작용 범위는 호르몬이 더 넓고, 호르몬은 혈액에 의해서 전달되고 신경은 뉴런에 의해서 전달된다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우리 건너뛴 거 있죠? 건너뛴 거, 우리 몸에 있는 내분비샘의 위치와 명칭, 그 다음에 이 내분비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종류, 그 호르몬이 각각 하는 역할, 다음 시간에는 전부 다 외워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자,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고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